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 한 가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PIR. 여기 보시면 소득 대비 집값 비율. 그러니까 내가 버는 거에 대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비싼가 이걸 다루는 부분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하락 얘기하시면서 많이 다루세요. 지금도 많이 다루시고 누가 집을 사냐. 소득 대비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놀랍게도 요게 집값이 내려가면은 사실 PIR이 같이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는 기사가 안 나오고 올라갈 때만 주로 나온다. 물론 개수가 달라요. 올라갈 때는 그게 쏟아지는데 이제 겨우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요거 내려갈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거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몇 가지가 겹치는데 접수 기간은 9월 7일까지고요. 항상 이후에도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메일 상담 진행하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 강의는 제가 애착을 갖고 하는 이유가 그냥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집값 하락하자 주택 구매력 상승, 서울 내 집 마련 10.5년이라고 나왔습니다. KB 통계고요. 서울 소득 대비 집값 PIR이 10.5다. 21년 집값 급등기 역대 최고 10급까지 올랐다.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도 상승했다. 제가 이걸 왜 다루냐면은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요거 PIR을 이용해서 집값이 내려갈 거다. 더 못 올라간다. 이제 꼭지다. 거품이란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쓰라고 있는 지수가 PIR이 맞아요. 역사적으로 지수 통계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내려갔어요. 19까지 갔던 게 정말 오랜만에 10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전에 한 2018년, 2019년 여태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어떠세요? 집이 사고 싶으세요? 여전히 비싸시죠? 이거는 제가 느낀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라갈 때 말씀드리면 이게 안 먹혀요. 저는 살면서 사람들이 집값이 싸다고 얘기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지겹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비싸다고 느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PIR이 올라갈 때도 사람들은 집을 계속 사요. 이게 어떤 분들의 말씀이 맞는 건데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사람들이 집을 사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문제점은 뭐냐면 PIR이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올라갔을 때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주관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 컨텐츠 찾아보시면은 사람들이 집 못 산다. 누가 사냐. 거품이란 얘기가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여전히 되게 좋은 면이 있는데 그것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일단 좋은 면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국은 PIR이 올라가도 집을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지면 집을 안 사도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건 주거 문화가 선진국화형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부 국가는요. 주택 부담 지수가 올라가도 집을 사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국가가 유럽의 선진국의 도심, 그리고 미국의 이 약간 뭉쳐있는 도심, 그리고 일본이 그래요. 왜 그러냐? 예상이 가능하시겠지만 왜 이것만 따져요? 소득 대비 집값 비율만 따지면 뭐해요? 소득 대비 이 전세가나 월세가 비율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택은 필수니까. 근데 이걸 안 따지죠. 항상 집값, 누가 집값으로 돈 벌었대 이 얘기만 하게 되면은 내가 내 상황을 돌아볼 수 없게 되잖아요. 일본은요. 이게 월세가 되게 비싸고 월세로 들어가 살기 좀 안 입고 와요. 시스템이 한국보다 좀 복잡한데 약간 임대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그동안 살펴보면 집값이 올랐냐? 아니에요. 내려간 경우가 정말 파다합니다. 오르지 않은 경우가 파다한데 이 사람은 계속 세금 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그대로여도 집주인은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집값이 그대로니까 PIR이 뭐 그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한국처럼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일본 집값 도심으로 가면은 도쿄 가면 한국보다 더 비싸요. 근데도 사람들이 집을 계속 사요. 한국처럼 거래가 침체가 되지를 않아요. 살 사람은 사고 월세는 월세로 막 이런 식으로 가요. 전세가 없죠. 그러면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집을 왜 살까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새 들어 살기 안 입고 와서. 인테리어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집주인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은 집을 안 사도 돼요. 왜냐? 이게 올라갔을 때 보면은 다주택자가 좀 많이 들어와서 전세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럼 편안하게 전세를 이용해서 저가에 살면 돼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집값을 잡겠다는 철학 이념 하에 다 망쳐놨어요. 전세가도 많이 올라갔고 뭐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전세 대출도 올라갔고 월세도 많이 올라갔고 전세 대출 싸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좋아요. 왜냐면 이 전세를 이용해서 주거를 저렴하게 해결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전세가 있어서 누군가 돈을 번다는 그 분노에 초점이 맞춰져서 정치하는 분들도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없어져 가서 계속 주거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소득 대비 집값 비율도 다르게 봐야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전월세가 쌀 때랑 전월세가 비쌀 때랑 특히 전세는 됐으니까 월세가가 살 때랑 월세가가 비쌀 때랑 다른 거 아니에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근데 판자촌에 살 거예요? 어디 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PIR이 내려가도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아요. 왜 그렇죠? PIR이 그래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이게 같이 올라가고요. 집값이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집값의 향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매년 주장하다가 한번 떨어지면 그때 맞았다가 와 하는 건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제 말은 PIR은 참고 지표에 불과하지 집값 향방을 볼 수가 없는데 이게 폭등할 때나 내려갈 때 꼭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한국이 그동안 월세가 저렴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전이랑 같은 기준으로 이제 PIR을 보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데이터가 많이 틀려지기도 했고 내가 월세로 도망갈 구멍이 있는 거랑 월세로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선택하시는 시점이 올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주거를 편하게 하고 계실 텐데 이게 문제거든요. 주거를 하는 동안에 계약 시점이 다가오지 않으면 잊고 살아요. 집주인은 물론 집 가격에 예민하지만 새 들어 살면 저도 그랬지만 좀 신경 쓰기 싫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걸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재계약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월세 올려달라, 관리비 올려달라, 아니면 전세가 올려달라,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올려달라 이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때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높아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PIR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뭐냐? 내 상황에 맞춰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집값에 대해서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예전과 시장이 바뀌었어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신규 진입자는 더 비싼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했어요. 물론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1년 반 동안 그게 증명이 됐죠. 그러면 내가 세입자라면 예전보다 여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전세가가 한번 올라가거나 월세가가 한번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이걸 올려주는 것만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사버리는 것도 대답이 될 수가 있는데 무주택자한테 굉장히 혜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집을 사라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요거 있잖아요. 소득 대비 집값 비율. 이거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많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인용해서 지금 영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 얘기를 차분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월세가가 폭등하기 전의 세상과 폭등한 다음의 세상에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똑같이 인용하는 게 맞을까요? 전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1번은 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높은데도 집을 살까요? 월세가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상이 귀에 들어올 거예요. 야, 지금 너 몇 년 모아야 집값을 살 수 있는지 알아? 이 집값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소득 대비 집값 비율 PIR이 지금 얼마나 높은지 알아? 이거를 예전이랑 똑같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과 대조해 보세요. 지금 월세가 내가 감당이 되는지,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면은 예전보다 급격히 올라가면 내가 여기서 나중에 밀려나진 않을지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이 보기를 놓고 선택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왜냐면 집값이 이미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전세가가 반등을 시작했고 일부 단지에선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더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얘네는 어차피 통계이기 때문에 KB든 부동산이든 어쨌건 간에 통계는 지금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내려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이거 PI를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아직 집을 사지 않거나 집값 하락을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전이랑은 이제 진짜 다르게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저는 한번 날 잡고 진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참고로만 써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집 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소득으로만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집에 돈이 많은 분도 있고 이게 소득이 드러나지 않은 소득도 있고 대출을 많이 끼는 사람도 있고 적게 끼는 사람도 있고 와이프랑 같이 합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너무 많은 케이스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시점으로 이걸 볼 때가 됐다. 이거를 맹신해서 내가 살지 말지 전세로 갈지 말지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상당히 크다. 이제 좀 생각을 바꿀 때가 왔다. 요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